안녕하세요. 내 어머니 이율순 32번째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 큰 자형, 저보다 10살 제 큰 자형은 벨지움 군대에서 휴전이 될 때까지, 전쟁이 나고부터 벨지움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넘게 벨지움 군대에서 반은 군인, 반인 민간인 신분으로 군 복무가 아닌 복무를 마치고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 유솜에서 사회 첩발을 시작했습니다. 유솜, USOM. 이게 이제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껏 그 유솜을 United States Overseas Mission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과문은 탓인지 하여튼 활동 근거지가 해외니까 제게는 이제 오버시스 미션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버시스 미션으로 되어 있더군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군대 작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정책 팔리시,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현장, 또 실무 경영, 뭐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원래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황폐해진 유럽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USOM, 유솜입니다.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6.25 전쟁으로 불벼락을 맞은 한국에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무실이 옛날 지금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 지금의 그 삼성생명 건물 바로 그 자리에 널찍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솜이. 이 유솜의 원조 방식이 달러를 들고 와서 뭐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원조 문자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산업의 현장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유솜이었습니다. 주로 경공업, 특히 간의 수공업 쪽에서 필요한 장비를 국내에 소개하고 다루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교부 산하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역할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70년대 우리가 간호사와 광부를 독일에 파견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때 대통령 박정희가 독일 정부에 요청해서 전국에 몇 곳 기술 훈련원을 지어서 기초 현장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독일 정부가 한독 직업훈련원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노동부에서 이 한독 직업훈련원에서 무료로 젊은이들을 기숙시켜가며 많은 기술자를, 기능인이죠 사실은, 배출했습니다. 여기를 거쳤던 많은 기술자, 기능인들이 그 후 중화학공업시대를 거치며 조선소, 제철소, 건설 현장, 방산무기, 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로서 크나큰 공헌을 합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공장인들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산업사회에서는 현장 기술 인력이 연구소의 고급 인력과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술 훈련을 휴전이 되자마자 경공업 분야에서 20년 독일보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 앞장선 기관이 유솜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밀가루, 옷, 약품 등 시급한 민생 원조도 좋고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것 빌어먹고만 살 수 없으니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땅에서 만들어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이 한국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1, 2학년 때 삼청동 꼭대기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경무대부터 걸어서 유솜, 지금 남대문 시청 앞 사이에는 유솜을 지나서 후암동을 지나갔는데, 제 자형이 다니던 그때 유솜 사무실을 꼭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학생복을 입고 늘씬한 미국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섞여서 사무실과 또 옆에 붙은 공작실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본 미국 여성, 외국 여성이죠.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본 게. 이곳에서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인들이 국내로 퍼져나가서 곳곳에서 현장 기능공들을 가르치고 양성을 했습니다.
이 유섬의 원조 덕택에 한국이 농촌 인력을 활용해서 공예품으로 수출을 시작했고, 이것이 후에 가발, 의류, 합판, 섬유 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뭐 그 전에 수출이라고는 광석을 캐서 원석 그대로 수출해서 연간 한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벌어들였던 게 전부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꼭 그런 꼴이죠. 한국이 1억 불을 수출을 처음 달성한 게 이로부터 15년 지난 1972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유신을 선포한 게 그 다음에 1973년입니다. 이때 비로소 박정희는 이북을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평양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때 발표한 남북 간 합의가 7.4 공동성명입니다. 이 유섬의 기술 원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한 아마도 최초의 한국 회사가 성화산업이라는 곳이고, 이 회사가 지금도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 3년 전 가을에 자전거로 이렇게 운동 중 아주 그 간판을 보고 참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있을 겁니다. 제 자영이 그 유섬에서 성화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게 1958년. 당시 성화산업은 한국에서 대니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기업입니다. 대우의 김호중 회장이 대우를 만든 게 그것보다 10년은 더 후의 일이니까. 제가 뭐 기술 하지만 기술이라고 했지만 유섬에서 가르쳐준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닌 뭐 쇠를 깎는 선반, 용접, 최신 공구 보급과 그걸 다루는 법 등이었습니다. 아주 경공업 분야의 그 현장 기초 기술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낫이나 망치 등을 대장간에서 눈대중으로 대충 만드는 그런 시절인데, 유섬에서는 종전에 보지 못했던 정밀한 공구 사용법을 가르치고 보급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작은 망치, 아주 작은 조그만 망치 있죠. 아주 반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은 망치나 세밀한 톱으로 귀걸이와 목걸이를 깎고 용접하고 다듬는 기술을 그 유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성화산업이라는 데서 그 유섬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영입해서 하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세계적 명품이 지금 질비한, 지금 눈으로 보면은 어린애 장난감보다도 못한 수준이긴 했지만, 이 당시 미국의 맨하탄에서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만든 장신구를 몸에 이렇게 꾸미고 애용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 성화산업이 연간 300만 불, 400만 불을 수출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명실공히 한국 수출의 제1세대입니다. 저보다 13살 후인 지금 92인 제 자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가롤동 큰 누나 집에서 중학 1, 2학년을 다닐 때 집에서 이제 몇 번 그 장보러 나가는 누나를 따라가서 길모퉁이 가게에서 나마카시라고 이제 일본식 밥빵 숨어서 얻어먹기도 했고, 또 한두 번은 큰 자영이 명동에 근무하는 큰 자영이 슬쩍 불러내 지금 중국 대사관 앞 명동 뒷골목에서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중국식 군만두, 그때 뭐 중국식 군만두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1957년, 58년. 그때 또 생전 처음으로 오므라이스라는 걸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므라이스, 이 볶음밥, 맛있게 볶은 밥을 이제 계란 위로 덮은 뭐 연식이나 되는 대가족을 먹여 살리는 제 자영이 중학생 처남을 데리고 사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참 대단했습니다. 그분들 도움과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런 기록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 둘째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년 후이니까. 지금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고 방직과를 졸업을 했는데 머리가 꽤 좋습니다. 아주 명석한 이 형이
피난 내려갔다가 영등포로 올라왔을 때 한강 다리를 넘나들지 못하니까 별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성남중학을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자연스레 옆에 있는 서울공고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방직과를 졸업했는데 졸업한 후 대학을 안 가고 방직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그래서 기업에서 생활을 했더라면 기술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상당한 위치까지 넘볼 수 있었는데 본인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부르는 걸 마다하고 재수를 택했는데 이때 제 어머니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머니가 몹시 아주 속상해했습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성정이 불같은 제 어머니가 기절을 하는 걸 제가 몇 번을 옆에서 보고 겪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둘째 형은 뭐 사춘기와 이제 재수를 하는 그 열등감과 패배감이 아마 겹쳤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상대와 육군사관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해가며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하고 나서 2년을 이제 2년을 허탕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4.19 혁명이 나던 1960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제 아우가 저 밑에 중학교 1학년이 됐고 제 바로 위 제 형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뭐 아들 5 중 4이 중학부터 고등학교 2, 대학 들어가느라고 삼수원은 그렇고 또 아들 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당시 제1의 신문 한국일보의 수습자로 취직을 합니다. 이게 1960년 4.19 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가 3학년이던 1959년 봄 제 큰누이가 홍릉으로 옮겨서 수출용 공예품을 생산하는 작은 수공업 공장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6년 동안 모시던 시부모님도 그 전에 이제 늦가기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큰댁 시아주머니가 모셔갔고 이분이 이제 후암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4.19 나기 2해 전 그러니까 1958년에 이 늦가기로 고등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 뭐 12명인가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판검사가 되는 거에 고등고시에 사법관가 뭐 그렇죠. 그게 이제 합격을 하면 6개월 동안 시보를 하다가 시보를 거쳐서 판사나 검사가 임용을 되던 시절인데 이 양반이 합격을 하고 며칠 후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제 귀가하던 중 골목에서 소위 퍽치기라고 그러죠. 뒤통수를 하고 뭐 기절을 하면 빼서 지갑하고 시계 빼서 달아나는 걸 퍽치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몇 놈이 이제 합세해서 시계를 빼서 달아난 거죠. 술을 마셨으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들 때긴 하지만 뭐 그때 뭐 칼로 찔러서 뭐 상처를 내거나 살인을 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흉폭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냥 때려서 시계만 뺏고 도망가고 뭐 그런 정도죠. 기껏해야. 지금은 뭐 뻑하면 찔러 죽이고 뭐 살인하고 그러는데 그 폭치기를 당한 이 양반이 관할 용산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용산경찰서장이 시계를 이렇게 담아서 몇십 개를 가져와서 영감님 시계가 어떤 겁니까? 고르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그땐 뭐 합격만 하면 바로 영감님 소리를 들었으니까 검사 판사가 될 시보인데도 용산에서 이제 소마치기로 먹고 사는 양아치 이제 깡패들한테 훔친 시계를 몽땅 들고 오라는 지시를 아마 용산경찰서장이 내렸고 뭐 그걸 이제 들고 오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건지 고르십시오. 뭐 그랬다는 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 얘기지만 실화입니다. 이게 그 큰 매부 내외가 차린 그 수공업 공장이라고 하지만 2층 주택이 한 채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4개가 이렇게 이제 쭉 붙어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그 끝에 마당에 이제 건물에 이렇게 붙여서 덧대 지은 그 공간에 사람이 4-5명 많을 때는 뭐 7명 정도가 먹고 자고 일하는 말 그대로 이제 작업장 겸 합숙소입니다. 그때 세운 공장이라는 게. 그때 이제 포탄 껍질을 녹여서 만든 그 신주라고 그랬는데 그
아주 연한 노쇠죠. 그걸로 이제 신줄이라는 걸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뭐 쇠를 자르고 또 용접하고 또 다듬고 또 광내고 뭐 색이 변하지 않게 이제 그 화학약품 처리까지 하는 작업을 일이 몰릴 때는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뭐 제가 야슬이 우리말로 이렇게 줄이라고 그러는데 야슬이라는 말도 그때 배웠고 제가 이제 쇠톱을 그 노쇠 이렇게 한 3mm 되는 노쇠를 자르는 줄톱질도 제가 잘합니다. 지금도 중학 3학년인데 제가 이제 가방 팽개치고 아주 공장 일에 그때 재미를 한때 붙였었습니다. 1년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공장에서 이러는 그 형벌 아저씨뻘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아주 재미를 붙였습니다. 뭐 그랬어도 이제 어느 순간 일감이 딱 떨어질 때는 밤샘 일을 하다가도 며칠씩 공장이 쉬기도 했습니다. 멀리 안동에서부터 청주, 뭐 용인에서 이르기까지 그럴 때는 집으로 가서 이제 며칠 쉬었다가 일이 생기면 다시 올라오고 하던 분들이 그 난감해하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감이 떨어져서 집에 내려가서 며칠 쉬어야 되니까 뭐 어엿한 기계를 돌리는 데도 아니고 손으로 이제 겨우겨우 꾸려가는 그 수작업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던 처지인데 그나마 일거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사실 굶는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용을 한 고용자 처지에서는 뭐 고기 돌리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월급날이고 자주 돌아온다고 느끼는 거죠. 또 봉급받는 처지에서는 항상 월급이 모자라고 쪼들린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월급쟁이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가까이서 보아왔고 그때 뚜렷하지는 않지만 뭔가 느껴서 제가 지금 감히 이런 하찮은 글이나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기업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기업이 잘 돌아가야 나라가 먹고 살고 국민이 먹고 살고 그걸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경제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어렴풋이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경험이 소중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런 오늘 하찮은 글이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써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